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많이 어렵습니다. 폐렴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참 많이 벅차고 힘겨워합니다. 우리 전 국민들이.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멀리 경기도 화성에서 우리 윤석산 선생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모시고 좋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 참 힘들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뭐 요새는 뭐 다 차가 데려다 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오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혹시 초행길이신데 오시다가 뭐 길이 막히거나 이렇게 해서 고생하시면 어떡하나 좀 걱정했습니다. 뭐 코로나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차가 요새 덜 막혀요. 그게 그 덕분에. 그 덕분이고 불행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좀. 예. 오늘 선생님 의상도 그렇고 컨셉이 아주 예, 고맙습니다. 봄날이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코로나가 와도 봄날이니까 봄날이죠. 매번 우리가 여기 촬영을 하면서 시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농투산이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오늘 좀 고급진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격이 높아져서 참 좋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들 위해서 선생님 양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윤석산 시인, 우리가 출생은 서울이시죠? 네,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네,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아주 화려하십니다. 우리가 등단의 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신춘문예 양 신문사를 석권을 압도적인 어떤 시정신을 통해서 석권을 하셨는데 6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동시로 선생님 먼저 출발하셨군요. 그때 어떻게 동시를 냈는데 당선이 우연히 됐어요. 우연이 아니시겠죠. 남들은 일평생 갈고 닦아도 늘 낙방 거사들을 이렇게 절비하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7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시가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때 제목이 당선 시가 바닷속의 램프라는 겁니다. 바닷속의 램프. 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신춘문예 그동안 우리 한국의 그랬군요. 신춘문예 전부 다 챙겨서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네.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하지만 램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시 중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집으로 여러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시집만 해도 최근에 나온 시집이죠. 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19년에 나왔습니다. 19년에 네. 시선사에서 우리 전철 안홍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대표 서정시 백인선의 기획 시집으로 펼쳐진 시집이 바로 이 시집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시집이고 아마 선생님의 시적 세계를 거의 집대성한 그런 생각이 여기도 전부 다 집약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작위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서정의 서정이라고 하는 출판사인가요, 선생님? 절개지 시리즈 이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판사는 도솔, 도홀, 훈, 네, 도훈, 절개지라고 하는 시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아까 이제 신춘문예 등단 작품이 여기 수록된 바닷속의 램프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주 그때 당시 고려원에서 이렇게 역시 고려원 시리즈입니다. 아주 괜찮은 출판사인데 참 이게 문을 닫게 돼서 아쉽습니다. 근데 참 디자인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절판이 돼서 그렇습니다. 보관본 하나 그렇습니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들이 전부 다 집대성이 돼서 시선집도 좀 이제 그렇죠.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푸른 사상이라고 하는 지금
맹문재 선생이 맹문재 예, 거기서 맹문재 선생이 하고 계시는 그때 막 시작하고 맞습니다. 겁니다.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이은봉 선생이 하다가 맹문 선생이 넘어왔을 때 그때 했어요. 예. 나는 지금 운전 중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와 시학사 이것도 서정시학 예. 서정시 시리즈였죠. 예. 아주 제목이 아주 글쎄요, 불교적인 색채라고 한다면 좀 이상한가요? 뭐 그런 내면이죠. 고해적자. 정멸 뭐 이런 그렇죠. 세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멸. 예, 정멸 예. 이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도서관에 가면 다 이게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시집.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뒤에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이게 천도교 연구자로서 또는 학자로서 대단한 지평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수훈 선생님에 대한 사상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더불어서 또 동학사라고 하는, 이게 동학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유재영 시인이 하는 겁니다. 천도교와 관련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군요.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영담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음사, 아주 유명한 출판사죠. 정음사에서 원달의 꿈이라고 하는 시집을 같이 이렇게 상제를 하셨는데, 뭐 이 외에도 여러 연구서들이 있고 많습니다.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우선 시선집으로 이제 한 권이 나와 있고요. 네, 견딤에 대하여. 견딤에 대하여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1회 한국시 문학상, 제19회 편문학상 본상, 제29회 펜문학상 본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올해도록 이제 한양대에서 퇴직을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고 2012년에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년퇴임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명예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우리나라의 그 전 시단, 뭐 신구를 막론하고 다 아우르고 있는 우리 시인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중차대한 중책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뭐 그렇습니다. 선생님 시에 대해서 뭐 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글쎄요, 시 한 편을 가지고도 하루 저녁을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할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양력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될 겁니다. 될 거고. 자, 우선 뭐 첫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늘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가 다 동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뭘 하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 그래서 선생님 문학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또 독자들이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뭐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제 글 쓰는 취미는 있었는데, 예. 내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가을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시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엄습해 왔어요. 예. 네, 무슨 내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그걸 시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나를 찾아왔는지 내가 찾은 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안암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예. 거기서 바로 덤바이산이라는 큰 바위가 있는, 지금은 고려대학교 병원이 있는 그 산인데, 그 산이 그때는 굉장히 큰 바위가 있었는데 채석갱이 다 깎아 먹었어요. 이름이 덤바이산입니다. 예. 덤바이라는 이름이 덤이 돈암이 된 거죠. 돈암 이렇게 되고 덤바위가 덤바위가 돈암, 안암, 종암. 그게 다 보여요. 거기서 그렇게 예. 큰 바위인데, 그게 낮에 토요일 낮이고 눈이 펑 터오는 한밤이고 그 산에 그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예. 올라가서 혼자 돌아다닙니다. 이게 말하자면
글이 쓰고 싶은 방황. 예, 예. 그러면서 또 토요일 오후는 예. 그 햇살이 비치는 그 오후 산 정상에 앉아가지고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하염없이 앉아 있기도 했고. 그리고 어느 날은 버스표 2장 가지고 버스를 무작정 타면은 종점까지 가요. 예. 서울의 종점에 가면 서울 시내가 아닌 시골이 나옵니다. 예. 시골 아무도 모르는 시골 들판을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것이 다 내가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그렇게 들판으로 끌어내고 예. 산으로 불러올리고 예. 뭐 그런 건 아닌가. 예. 그러면서 그 이후 그때가 나이가 16, 뭐 17, 이런 나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성이 아주 예민할 그럴 때부터 지금까지 참 시라고 붙들고 온 겁니다. 그냥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쓴 시가 과연 세상에 시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그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봐줍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학생 때는 학원에다 투고를 하면 그때는 학원에서 인내에서 장만영 선생, 박모월 선생, 그러니까 학원지라고 하는 거죠. 네. 거기서 뽑아줘요. 근데 그 뽑아주는 게 고등학생들한테 굉장한 영광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뽑혀서 그 몇 해 전에 10년 전에 작고한 신현정이라는 친구도 거기서 만났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문학 서클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또 작고한 조정근이도 거기서 만났고, 그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노릇을 하면서 시를 쓰겠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뭐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라성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후배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 기라성 같은 그 시인들이 공통적으로 거쳐갔던 그 관문이 제1관문이 학원지더라고요. 그랬었어요. 우리는 그랬었습니다. 거의 뭐 그래서 그 학원지를 통해서 시를 쓰게 되고 또 시단에 나오게 되고 한 세계를 이루고 이런 그 시인들의 면면들을 이렇게 보면 참 학원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그때 당시는 했고요. 학생들의 꿈과 맞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불러주던 잡지였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대구의 문인수 선생님. 문인수 선생님. 문인수 선생님도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요. 제가 직접 이제 대구를 갔죠. 찾아뵈고 이 촬영 도구 들고 가서 이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불편한 몸이죠. 불편한 몸에 이제 촬영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하셨는데 힘들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플레이를 안 누른 거예요. 촬영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또 드렸죠. 그랬더니 또 흔쾌히 당신이 또 그 다음날 그럼 촬영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문희수 선생님도 학원지 스타가 된 거예요. 상주 그 분이거든요, 원래. 상주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주 그때만 하더라도 상주는 그렇게 큰 대도시가 아니에요. 촌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그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상주에서 이제 학원지에 그 작품이 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또래 학생들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때는 하여튼 학원지에 실리면 전국의 학생들이 보고 맞습니다. 아주 누가 실렸더라 이름을 서로 알아요. 그래서 그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학생한테도 러브레터도 받고 뭐 이렇게 편지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다 이런 편지가 이게 학교로 오죠. 그렇습니다.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혹시 선생님 뭐 그때 뭐 좋은 일 없었습니까? 뭐 편지만 받았지 뭐 그렇답니까? 아이고. 그때 좀 좋은 일 좀 많이 만드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이고 뭐 지금같이 교통이 편하지 않을 때니까. 지방서 오는 편지는 편지로 끝나는 거죠. 그러시구나. 저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유년 시절은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우리는 그 7남매예요. 옛날 분들은 다 이제 많이 났으니까. 맞습니다. 7남매인데 내가 가운데에 딱 7남매네. 위로 셋, 아래로 셋. 이게 그야말로 샌드위치였네요. 그렇죠. 사남 3년대 딱 가운데 있었는데
부모님들도 오래 수하셨어요. 수하셨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초등학교 졸업할 임시부터 이제 아버지가 좀 어려워서 조금 이제 힘들었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4.19가 났는데 예. 그때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하루 벌어 하루 살 때인데 예. 4.19가 나니까 하루 벌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고 내가 그래서 학교도 1년 못 다녔고 중학교도 다음 학기에 복학해서 학교를 갔고 예. 뭐 그때 다들 어려울 때니까 예, 그때는 뭐 그게 다반사로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유복한 가정이죠. 7남매가 6.25를 겪었는데 다 생존하고 예. 부모님도 다 아버님도 80세 넘으시고 어머님 90세 넘으시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 참 다복한 가정이죠. 조금 그러네요. 사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때 그 난리통에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큰 천복이죠. 천복. 우리가 이제 천복이었잖아요. 그때는 5남매인데 5남매가 다 살고 이제 6.25 이후에 이제 동생이 둘 더 태어나서 7남매가 된 거죠. 아,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 당시를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또는 그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대체적인 가정이 다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엄하진 않으셨어요. 나보다 이제 10년이 많은 형님이 지금도 계신데 형님이 엄했어요. 형님이 엄했고 아버지 대신을 엄했죠. 예. 사실 6.25에게 형님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 6.25가 터졌는데 뭐 어른 몫을 한 거죠. 네, 아버지도 그러고. 근데 아버지가 우리가 피난을 못 갔어요. 그 9.28 바로 수복 전날 예. 그 잡혀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총을 맞았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아니 저기 그 북한군 그렇죠. 인민군 내무서원한테 직구을 한 남산 지금 남산 예. 뒤에 가서 이제 밤중에 처형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여기만 관통하고 기절했다 깼어요. 아니 그게 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아니 그러니까 인물이거나 아니면 뭐 군인 가족이거나 경찰 가족이거나 뭐 이런 뭐 동네 청년 회원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잡아간 예.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인물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예. 군인도 아니고 예. 경찰도 아닌데 뭐 동네 무슨 뭐 일정에서 뭐 청년회 활동을 하고 뭐 이러면은 잡아다가 그렇게 뭐 재판도 않고 처결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 잡혀가서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하셨죠. 그 총을 맞고 피난을 145호텔 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예. 현대사의. 근데 뭐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용인 쪽으로 피난 갔는데 이미 중공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넘어서 충청도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내가 5살, 9살짜리, 12살짜리 누나, 그 다음 76세대 외할머니. 예. 어린이하고 노인은 그 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사람을 남겨놓고 어른들만 충청도로 피난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런. 그래서 12살짜리, 9살짜리, 5살짜리가 한 달 반을 피난민을 따라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살인데 그렇게 굶고 피난민 따라다니면서 살았죠. 6.25가 나한테 그렇게 아주 상당히 뼈아픈 기억을 남겨준 그런 겁니다. 요즘 보면 가끔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에 이렇게 보면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그때 그 시절이죠.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이런 프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탈북자들 선생님 아시죠? 예. 탈북자들이 이제 두만강인가 압록강을 건너는 거. 예. 그 생고생을 해가면서 중국 대륙을 또 가로질러서 저 베트남 뭐 태국이나 베트남 이쪽으로 해서 이제 역으로 다시 우리가 들어오는데 그 과정을 이제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이야 고생이 이런 말할 수 없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좀 큰 아이들은 그래도 큰 아이들은 자기 이게 근육이 그렇죠. 있어서 자기 힘이 있어서 산을 넘거나 강을 건널 때는 그래도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대로의 어떤 자기 책임을 다 하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 그 젖먹이 아이들 안고 메고 그 소리 또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이렇게 하면 들키니까
그 온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글쎄요. 인간으로서 참 견디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여쭈냐면 네. 아마 이제 그 선생님 시 중에서 아마 전철안홍해라고 하는 시집에 실렸던 시였던 것 같은데요. 신문을 집으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딱 눈에 띄어서 선생님에게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던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자, 우리 그 프로에 늘 이제 선생님 뭐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직접 시인 직접 낭송을 하고 낭송을 듣고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스럽지만 고생은요 뭐 시인이 고생스럽죠. 선생님 좋은 목소리로 신문을 집으며 한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신문을 집으며 윤석산. 신문은 늘 아버지의 처지였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 누군가 대문의 틈새를 비집고 놓고 간 세상의 일들. 실상 아버지 말고는 누구의 관심거리도 되지를 못했다. 아버지는 늘 저 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 서 계시는구나. 우리는 다만 그렇게만 생각했었다. 오늘도 현관을 열고 어스름 새벽녘 누군가 던져놓은 신문을 짚는다. 무심코 그저 일이 내 몫인 양 온갖 세상의 일들 그러나 덤덤한 표정으로 내 앞에 펼쳐진다. 아버지도 이랬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일들에 묻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뒤적이며 아하 이랬었을 것이다.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세상을 걸어 나가신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저도 이제 애들 키우는 입장이고 또 이제 아버지가 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이 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가슴이 좀 찡한 그런 시였습니다.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제목이 참 대체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니면 대상을 해서 뭐 어떤 대상을 이렇게 집어오는데 여기 이제 제목이 이제 신문입니다. 신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사가 다 거기에 좋은 일이거나, 좋은 일이거나 아니면 기쁜 일, 뭐 구전 일이거나 슬픈 일이거나 다 그 신문 안에 세상의 모든 다반사가 다 들어있는 세계죠. 그렇죠. 그 세계는 아버지가 짊어지고 간 세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릴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인간이 들어서도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못하는 일을 다 해내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믿고 살잖아요. 그렇듯이 신문의 일들을 다 혼자 담당하고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집으시듯이 세상의 일을 다 그렇게 짚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다 끌고 가신 분이라고 그냥 당연히 믿어왔는데 어느 날 내가 아버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참 그 아버지가 우린 그 막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드셨은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생각에서 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잠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잠자면서 그때 뭐 자명종도 없고 뭐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 몇 시에 깨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그 시간에는 분명히 날 깰 거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꼭 그 믿음, 몇 시 되면 깹니다.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오는 신문도 우리가 집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부터 전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당연히 그런 건지 아는데 우리가 그런데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졸리운 눈을 부릅뜨고 안 자고 있다가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참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생각한 것이 잘못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리움을 시로 썼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면 이제 그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신문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세계죠. 그 세계는 아버지가 그쳐간 세계지 않는가. 네,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예, 상징성으로 신문을 가지고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늘 아버지의 차지였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 누군가 대문의 틈새를 비집고 놓고 간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 세상의 일들과 맨몸으로 부딪힌 분이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삶입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생활이라는 게 직장을 가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죠. 직장 내에서는 그래도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과장도 있을 테고, 그렇죠. 부장도 있을 테고, 그 위에 윗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는데 직장 내에서는 뭐 그 욕을 얻어먹던 아니면 뭐 지청구를 듣던 관계 없는데 그 자식들이 이렇게 그 아버지를 우리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우주고 그러니까요. 전 세계죠. 예. 그 존경의 대상이고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던 아버지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타인에게 자식이 보는 앞에서 위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모욕스러움을 당하면 야 그건 정말 치욕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에서 그런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 더군다나 그게 이제 자식의 일로 인해서 더 그러면은 그 자식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혹시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뭐 TV로 봤어요. 그건 유화 시인이 그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그렇죠. 했던 시인이 그 영화였거든요. 예. 그게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비행 그 청소년이에요. 일명 얘기하면 이제 학교의 짱이죠. 권성우가 나왔던가? 권성우라고 권상우 성우 맞아요. 예. 선생님 저보다도 훨씬 더 그러시네요. 오래된 배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그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를 치니까 아버지 모셔오라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때 태권도를 했던가 뭐 했던 천모란 사람이 예, 맞습니다. 나왔죠. 근데 이제 선생님 앞에 가서 그동안 이제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도장도 하시고 그다음 무도인으로서 아주 반듯한 아주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는 어떤 바위 같은 존재로 이렇게 아이는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잘못에 의해서 이제 호출이 된 겁니다. 학교로 호출이 돼서 그 아버지가 그 선생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사죄하고 이런 모습을 그 아이가 보는 거죠. 그래요. 그죠? 그 영화 기억하시죠? 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아마 제 같으면 학교를 벗어나자마자 교문을 벗어나자마자 뭐 야단을 그런 야단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앞에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그 광경을 그 아이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그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버지로서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다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느 아버지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자, 그래서 다시 얘기 좀 돌아오면 실상 아버지 말고는 누구의 간신거리도 되지를 못했다.
아버지는 늘 저 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네. 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절창입니다. 아버지는 저 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버지죠. 내 몰랐죠. 네, 아버지죠. 그 구전일과 치욕적인 것과 그 모욕적인 것과 멸시와 예. 이런 것들 속에 계십니다. 그 당신 혼자서의 삶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가족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사신 삶이 바로 아버지의 삶이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는 예. 일제 식민치하를 겪고 예, 맞습니다. 예. 어른이 된 뒤에 6.25 전쟁을 겪고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을 살아왔잖아요. 그 특히 6.25가 휴전협정을 하던 1953년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시대를 가족을 책임지고 살아온 아버지니까 예.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가. 예. 오늘의 아버지하고 또 상황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뭐 가정마다 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이를 이렇게 두더라도 한둘밖에 안 두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두잖아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남매가 예. 그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가 거두고 또 엄마가 거두고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그 구김없이 이렇게 키워내려면 아마 당신 스스로는 시장에서 뭐 장날인가 이렇게 나가서 예. 장날에 양말 한 짝도 당신을 위해서 변별이 못 사는 예, 거죠. 예. 사신지 못했던 그 삶이 그 삶을 살았죠. 예, 아버지. 그렇죠. 예. 또 엄마는 또 더 하겠죠. 아, 어머니. 그럼요.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라고 또 어디 나가서 기죽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래도 그 뭐 새 양말이라도 이렇게 1년에 한 켤레씩 이렇게 드리기도 그러니까 했지만 엄마는 엄마는 더 했죠. 더 했습니다. 잡수는 것도 좀 예, 잡수는 것도 그렇고. 그렇고. 그 삶들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삶이었다. 세대의 삶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현관을 열고 어스름 새벽녘 누군가 던져놓은 신문을 짚는다. 무심코 그저 이 일이 내 몫인 양 온갖 세상의 일들 그러나 듬듬한 표정으로 내 앞에 펼쳐집니다. 비로소 이제 화자인 그렇죠. 이 시의 화자가 아버지의 삶을 비로소 알게 되는 어렴풋이하는 알게 되는 이 계기가 바로 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버지도 이랬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일들에 묻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뒤적이며.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온 몸을 온 생애를 밀고 갔던 그 버겁고 힘겨웠던 그렇죠. 그 삶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이러셨을 것이다.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세상을 걸어 나가신다. 결국 내가 걸어 나가고 네, 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을 내가 또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뒤집어서 좀 보면 세상에 남자들의 삶이란 뭐 남자만 그렇겠어. 어머니 모든 인생의 삶이 그런가요? 그래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거죠. 요즘은 엄마는 그래도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가정에 이렇게 보면 저거 엄마는 이렇게 뭐 애들이 자꾸 위하는 것 같아요. 위하는 것 같은데 풍속도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뭐 완전히 이게 뭐 그 과외입니다. 뭐 그 신경도 안 쓰고요. 제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끔씩 제가 서럽습니다. 근데 그걸 즐겨야 돼요. 예. 과외가 된 삶을 즐겨야 됩니다. 예. 관심이 있으니까 과외가 됐지 관심이 없으면 과외도 안 만들어 버려요. 그렇던가요? 그걸 달게 받아들이고 예. 이것도 관심이구나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특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해는 제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40이 넘고 거의 50줄에 이렇게 들어가야 비로소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철이 늦어서 예. 그런지 이제야 생각이 돼요. 70이 돼서야 내가 참 아버지한테 못해드렸구나 생각이 드는 게 예. 그게 지금도 자꾸 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뵈면 자꾸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가 보고 싶어. 네. 어머니가 보고 싶어. 아니, 팔순이 되고 이런 분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 어머니가 보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분들 속에는 그 아버지의 표상이 어떤 의미로 저렇게 자리하고 있는가. 특별한 표상은 아니더라도 아버지라는 사실로, 예. 어머니라는 사실로 저는 이제 혼자말로 그렇게 해요. 누구한테 듣기는 안 하고 혼자말로 보고 싶다는 말씀. 예. 혼자 하죠. 지금도. 선생님 약주 드시잖아요. 근데 술도 먹죠. 혼자서 이렇게 약주 이렇게 드시면 예. 가끔 이제 죄송하지만 집에서 혼술합니다. 눈물도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 뭐 안 보이는데 참 불현듯 보고 싶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운전을 하고 하다가도 그렇고. 그렇군요. 자, 우리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제 달달한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상 우리가 한정돼 있어서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게 아쉽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 뭐 학원지도 얘기하셨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선생님 시 중에서 참 많은 시를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시집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윤석산 시인의 사랑은 시인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 거기는 뭐 부모님의 사랑도 있을 테고 뭐 우리 아까 최재우 수훈 선생님의 사랑도 있으실 테고 그다음 가족 간의 사랑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알고 달달한 사랑은 연인의 사랑 뭐 이런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에서의 사랑은 이런 말씀한 대로 달달한 그 연인의 사랑을 꿈꾸며 그런 사랑을 쓴 거죠. 사실 꿈꾸며 늘 사랑은 꿈꾸잖아요. 현실로 오면 사실은 그 꿈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꿈꾸며 사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꿈꾸지 않으면은 그건 우리 생명이 다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랑이 뭐 불같은 사랑도 있겠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런 사랑은 하지 않게 보이지만은 나한테는 소중한 거. 이런 게 지금 이 시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선생님 좋은 목소리로 청해서 이렇게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은 선생님 육성입니다. 뭐 목소리는 안 좋아도 좀 머슬려서 읽어보려고 하겠습니다. 내 사랑은 윤석산. 내 사랑은 가을날 오후 한가로이 공원 벤치 언저리로 떨어지는 햇살 같은 것. 바지 주머니 깊이 손 찌르고 그저 발끝으로 툭툭 차보는 마른 흙더미. 그래서 다만 풀썩이는 흙먼지 같은 거. 내 사랑은 공원 한 구석 놓인 자판기. 누르면 그저 스르르 흘러나오는 씁쓸한 커피 같은 거. 다 마시고 니네 꾸겨버려줘도 조금 더 아프지 않은 종이컵 같은 거. 그래서 만나서 그렇게 바라보는 문득 저 머리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 자락 같은 거. 내 사랑은 저 멀리 푸르득 가을 습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리고 니네 제잘제잘 하늘끝 어딘가로 사라지는 이름 모르는 넷새 같은 거.
그렇게 내 사랑은 그냥 하자는 건데 예. 소중한 거죠. 예.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슨 연애를 하겠어요. 우리가 그 시절에 남녀 학생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시절부터 꿈꿔오는 사랑이 있잖아요. 꿈꿔오는 사랑이. 예,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런 꿈은 이제 많이 퇴색이 됐어요. 이제는 이런 꿈을 이렇게 노래해 본 겁니다. 내가. 예. 저기 좀 외람된 질문인데 사모님이 이 프로 보실 거죠? 아 보겠죠. 근데 내 문학에 별 관심이 실은 있는데 없는 척을 해요. 이제 뭐 알아도 예. 선생님 사랑 그 달달한 사랑 이런 거 알아도 이제 다 눈 감아 주시겠죠. 눈 안 감을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내 사랑은 가을날 오후 한가로이 공원 벤치 언저리로 떨어지는 햇살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뭐 이런 사랑을 좀 해보고 이 삶도 좀 마무리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그거보다 이제 예. 발끝으로 툭툭 차오는 많은 예, 예. 흙더미. 예. 그래서 풀쓰기로 흙먼지 같은 거 예.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게 소중한 거거든. 사실 예. 그 생각을 그런 예.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작은 것들 하자는 것, 그랬습니다. 하자다고 보는 것들. 예. 난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그 가슴 속에 스며서 일평생 내 마음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서의 사랑이죠. 그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지 주머니 깊이 손 찌르고 그저 발끝으로 툭툭 차보는 마른 흙더미 그래서 다만 풀썩이는 흙먼지 같은 것이 사랑이야. 참 아름답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 정도 사랑은 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내 사랑은 공원 한 구석 놓인 자판기 누르면 그저 스르르 흘러나오는 섭슬한 커피 같은 거. 다 마시고 니네 꾸겨 버려줘도 조금도 아프지 않은 종이컵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선생님 요 대목에서 사랑은 아프잖아요. 사실 아프지 않다고 그랬지만 아픈 걸 역설적으로 쓴 거죠. 아프죠. 그렇지만 구겨버릴 때는 아픈지 모르고 구겨버렸는데 사실 그게 아픈 거죠. 이렇게 그 아픔을 이렇게까지 승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덕도를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덕도까지는 아니고 그죠? 사랑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나요? 자,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바라보는 문득 머리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 자락 같은 거. 그것이 선생님 사랑이고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은 저 멀리 부더덕 가을 숲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리고 이내 제잘제잘 하늘 끝 어딘가로 사라지는 이름 모르는 메세 같은 거. 이게 이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선생님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날라가 버려서 제잘제잘 자기들끼리 떠들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고 가슴 속에 묻혀진 먼지처럼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뭔가 계기만 되면 그것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휘어넣고 어지럽게 하고 또 한때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렇습니다. 땅이 되거나 바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주 선생이 더 해설을 멋있게 하니까 시가 살아납니다. 아니요, 제가 이 시를 보고요. 나도 소위 그래도 시를 쓰겠다고 이렇게 작정한 지가 꽤 수삼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나는 이런 달달한 이런 그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쓰지는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책상 머리에 이 시가 이제 앞핀으로 이렇게 딱 꽂아질 겁니다. 꽂아져서 나도 달달한
하고 이렇게 그리운 이 선생님 같은 시, 내 사랑은이라고 하는 이 시와 같은 한색이라는 노래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오늘부터 저한테 아이고, 숙제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우리가 흔하듯 뭐 선생님 시적 세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벼움이 있고 뭐 사랑이 가볍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가벼움이 있으면 또 우리가 또 조금 무게감 있는 그런 얘기 또 생각의 여지를 요구하는 그런 시적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5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